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무기 없이 도살장에 걸어 들어가는 짓이라고들 했다. 인정사정 없는 거액의 이혼 소송 세계에서 최강민 같은 상어를 상대로 변호사 없이 나서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그가 당신을 탈탈 털어버리기 위해 경상도에서 가장 악랄한 변호사를 고용했을 때는 더더욱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날 아침 부산지방법원에 있는 모두가 일방적인 학살을 예상했다. 그들은 백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자신이 기어나왔던 그 가난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물론 최강민도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피고석에서 일어섰을 때 그는 큰 소리로 비웃기까지 했다. 하지만 내 남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제국 건설을 도운 사람은 보통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후 3일간 벌어진 일은 그를 침묵하게 만든 것을 넘어 지역 법조계 전체를 경악시켰고 판사가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어두운 비밀을 폭로했다. 이것은 왕에게 체크메이트를 선언하기 위해 바보인 척했던 한 아내의 이야기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법정은 오래된 나무와 묵직한 참나무 의자 위에 수년간 쌓여 니스칠한 표면의 균열 속으로 스며든 사무용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을 비추며 반짝이는 아지랑이로 만들었다. 피고석에는 거대한 진영이 꾸려져 있었다. 똑같은 회색 정장을 입은 3명의 보조 변호사가 장태준 변호사 주위를 분주하게 맴돌며 서류철을 색깔별로 정리하고 비싼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마치 어려운 수술을 앞둔 간호사들처럼 서로 속삭였다. 최강민은 다리를 꼬고 의자에 등을 기댔고 그의 이탈리아제 구두는 소매의 금 커프스 단추만큼이나 의기양양하게 빛났다. 브리오니 정장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 90년대의 링이 아닌 사상공단 창고 부지를 놓고 싸웠던 전직 아마추어 복서의 넓은 어깨를 강조했다. 저 여자 좀 보게. 장 변호사 그는 법정 전체에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거리낌 없이 말했다. 저 드레스 입고 왔네? 기억나나? 5년 전에 자선 만찬 때 내가 사준 거 정말 애처롭군. 자기가 무슨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줄 아나 봐. 장 변호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피식 웃었다. 최 대표님, 소송에 집중하시죠. 솔직히 광경이 좀 짠하기는 합니다만. 원고석은 텅 비어 있었다. 달아빠진 모서리에 노란색 메모장과 바닥에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떠다니는 플라스틱 물컵뿐이었다. 백서연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낡은 하늘색 드레스는 마치 들꽃이 난초로 가득한 온실에 들어온 것처럼 이 모든 법률적 호화로움 속에서 정말로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꽉 묶은 갈색 머리는 왼쪽 귀 밑에 점이 있는 가느다란 목을 드러냈는데 한때 최강민이 자신의 행운의 징표라 부르며 입맞추던 바로 그 점이었다. 김진우 부장판사가 일찍 잠에서 깬 피곤한 사람 특유의 걸음걸이로 법정에 들어섰다. 뾰족한 회색 수염,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은 30년간 인간의 비열함을 농축된 형태로 목격해온 사람의 지친 회의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 기립.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경위가 소리쳤지만 모두 이미 일어나 있었다. 김 판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서류철을 펼쳐놓고는 안쓰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원고 백서연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재판장님, 확신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랫동안 자기 차례를 기다려온 사람의 억눌린 조바심 같은 이상한 기운이 스쳤다. 원의제 발등을 찍는군요. 김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사건 번호 2024가단 2대 3847. 최강민과 백서연의 이혼 소송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피고 측 대리인, 변론하십시오. 장태준 변호사가 마치 거대한 포식성 물고기가 심해에서 떠오르듯 부드럽게 일어섰다. 30년의 변호사 경력은 그를 완벽한 설득 기계로 만들어 놓았다. 모든 몸짓은 계산되었고 모든 침묵은 의도되었으며 목소리는 신뢰와 경외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도록 조율되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마치 교향곡을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처럼 법정을 둘러보았다. 우리 앞에 놓인 사건은 재능과 노력이 기생과 탐욕을 만났을 때
벌어지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제 의뢰인 최강민 대표는 트럭 세대로 시작한 차고지 협동조합 수준의 회사를 연 매출 500억 원의 대한민국 물류 대기업 해동물류로 키워낸 인물입니다. 그는 휴일도 없이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린이 병원에 들어갈 의약품 화물이 세관에 묶였을 때 그걸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일도 잊고 일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감동적이네. 누군가 법정에서 중얼거렸지만 장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의 아내는 무엇을 했습니까? 집에 앉아 피부관리실이나 다니고 제 의뢰인이 피땀 흘려번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더 큰 몫을 뜯어낼 수 있겠다고 느끼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법에 따른 최소한의 위자료, 사업 자산 분할 불가, 그리고 모든 법인 재산은 회사의 진정한 설립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효과에 만족하며 자리에 앉았다. 법정은 웅성거렸고 어떤 이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최강민은 마치 유리창에 부딪히는 파리를 보듯 노골적인 조롱의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봤다. 서연은 마치 칠판 앞으로 불려나온 여학생처럼 노란 메모장을 가슴에 꼭 껴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법정 중앙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낡은 구두의 굽소리가 불규칙하게 또각거렸다. 굽 한쪽이 닳아버린 모양이었다. 그녀는 헛기침을 했다. 저는 장 변호사님처럼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저 재판부의 민법 제839조의 일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그들의 공동소유라는 것,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법입니다. 저는 10년간 최강민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에게 딸을 낳아주었고 그 아이가 8개월이었을 때 안타깝게 잃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그의 사업 파트너들을 접대하며 그가 투자자들에게 자랑하기 좋아했던 바로 그 튼튼한 가정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내 돈으로 명품이나 사 입으면서 말이지. 최강민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최강민 씨, 저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그를 엄하게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저는 옷도 사고 식료품도 샀습니다. 남편이 회식에서 돌아오다 차를 부쉈을 때 그가 생활비로 준 돈에서 수리비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저는 키프로스에 있는 라주르니 베레그라는 역의 신탁에 예치된 50억 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리마솔의 유령 회사를 내세워 등록된 블루웨이브 유한회사에 대해서요. 그리고 최강민 씨의 개인 운전기사 박동철 씨의 명의로 구입한 대구의 고급 아파트 세 채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법정 안의 침묵은 만질 수 있을 만큼 빽빽해졌고 마치 공기가 갑자기 굳어버린 것 같았다. 최강민의 얼굴은 3초 만에 하얀색에서 자줏빛까지 모든 색을 거쳤다. 그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너무 세게 내리쳐 펜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저 미친년이 어디서 피고 김 판사가 소리쳤다. 한 번만 더 그런 행동을 하면 법정에서 퇴장시키겠습니다. 장태준 변호사가 날카롭게 의뢰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포식자의 것과 같은 아주 불길한 무언가가 스쳤다. 계좌는 깨끗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가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저에게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연은 메모장을 펼쳤고 그 안에는 빽빽하고 단정한 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들과 그 사이에 끼워진 복사본들이 보였다. 여기 2023년 3월 15일자 은행 이체 내역서가 있습니다. 해동물류 계좌에서 라주르니 베레그 계좌로 4억 원이 이체되었고 이체 목적은 컨설팅 비용입니다. 직원은 한 명도 없고 라르나카 외곽의 한 아파트에 등록된 회사가 어떤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그녀는 판사에게 다가가 서류를 건넸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김 판사는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고 그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다. 흥미롭군요. 장 변호사님, 당신의 의뢰인은 이 컨설팅 활동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재판장님, 저희는 이 서류들을 처음 봅니다. 장 변호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턱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진위 여부 확인과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서연은 자기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녀의 걸음은 당당했다. 구두굽은 메트로놈처럼 정확하게 또각거렸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120제곱미터, 최상층, 시내 전망. 작년 12월에 5억 5천만 원의 운전기사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월급 250만 원을 받는 분인데 말이죠. 박동철 씨는 아마 굉장히 알뜰한 분인가 봅니다. 재판장님, 이건 조작입니다. 최강민은 얼굴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채 벌떡 일어섰다. 저 여자가 뭘 꾸며내고 만들어낸 겁니다. 보시다시피 저 여자는 아픕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있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갈색 눈동자에 비친 무언가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래, 나 이정훈 원장에게 받은 진단서 있어. 당신이 대구 조폭들빚 4억 갚아주고 진단서 값으로 2억 주면서 받아낸 거이 재판부가 흥미를 느낀다면 이체 확인증도 있어. 장태준 변호사는 마치 최강민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경상도의 도살자라 불리는 그의 눈에는 옷장 속 해골에 대해 미리 경고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배신당한 프로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변호사와 피고인 사이의 균열이 육안으로도 보이기 시작했다. 장 변호사는 마치 최강민이 전염병 환자인 것처럼 그에게서 몸을 떨어뜨렸다. 휴정을 제안합니다.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의뢰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판사는 이미 상황에 대한 흥미를 숨기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30분간 휴정합니다. 그리고 최강민 씨, 자중하지 않으면 다음 심리는 당신 없이 진행할 겁니다. 서연은 제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메모장을 닫고 빈 컵에서 작은 한 모금을 마셨다. 그녀의 입가에는 기쁨도 승리감도 아닌 더디 다치는 소리를 듣는 사냥꾼의 미소가 떠올랐다. 법정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학살이 아니었다. 싸움이었다. 그리고 장 변호사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사람을 향한 차가운 분노로 최강민을 노려보고 있었다. 변호사와 피고인 사이의 균열은 벌어지기 시작했다. 휴정 시간은 길어졌다. 유리문을 통해 최강민이 장 변호사 앞에서 팔을 휘두르며 변호사의 가슴에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보였다. 장 변호사는 성가신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내저으며 얇은 입술을 꽉 다문 채 차갑게 무언가 대꾸했다. 회색 정장의 보조 변호사들은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사이 법정 안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지역 언론사 기자들은 편집국의 스캔들의 첫 소식을 전하며 정신없이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쳤다. 서연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오직 손가락만이 달아빠진 메모장 표지를 부적처럼 쓰다듬고 있었다. 별일이 다 있네요. 법정 경위가 동료에게 중얼거렸다. 여기서 3년 일했지만 이런 서커스는 처음 봐. 마침내 문이 활짝 열리고 일행이 법정으로 돌아왔다. 최강민이 앞장섰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턱은 꽉 다물려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변호사는 아주 맛없는 것을 삼킨 사람의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심리를 속게 합니다. 김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선언했다. 피고 측, 증인이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장 변호사가 일어나 재킷을 여몄다. 해동물류의 윤상현 재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윤상현 이사는 중요한 회의에 늦었으면서도 동시에 그 자리에 가기 두려워하는 사람 특유의 종종 걸음으로 들어왔다. 정장은 비싸 보였지만 어색하게 맞았다. 아마 옷을 산 이후로 살이 빠진 모양이었다. 법정 안은 서늘했지만 그의 대머리는 땀으로 번들거렸다. 윤상현 이사님, 장 변호사가 노련한 지휘자의 어조로 시작했다. 법정의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해동물류의 원고가 여기서 언급한 숨겨진 자산이 있습니까? 저희 회계는 절대적으로 투명합니다. 윤 이사는 누가 말을 끊을까 봐 두려운 듯 빠르게 말했다. 매년 회계 감사를 받고 모든 서류는 주주들에게 공개됩니다. 역외 계좌도 유령 회사도 없습니다. 이건 전부 어떤 오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서연은 메모장을 책상에 두고 일어섰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천천히 다가갔고 윤 이사는 마치 그녀가 위협을 품고 있는 듯 자기도 모르게 움찔했다. 윤상현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다정하게 들렸다. 2021년 12월 제주도로 갔던 워크숍 기억나십니까? 윤 이사는 뱀 앞에 토끼처럼 얼어붙었다.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건 왜? 로비 바에서의 저녁도 기억하시나요? 위스키를 좀 마시고는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노트북 좀 봐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죠. 비밀번호도 알려주셨고요. 따님 생일 2012년 7월 14일 재무이사의 얼굴은 낡은 앞지 같은 색으로 변했다. 저는 그런 거 기억 안 납니다.
저는 기억해요. 당신 바탕화면에 있던 그림자 장부라는 프로그램도요. 서연은 마치 벌레를 관찰하는 새처럼 고개를 갸웃했다. 회계 프로그램치고는 흥미로운 이름이죠. 그렇지 않나요? 두 개의 평행한 회계 시스템. 하나는 국세청용, 다른 하나는 실제 소유주들용. 재판장님, 저는 우윤 이사는 판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 말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윤상현 씨, 김 판사가 건조하게 지적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세요. 백서연 씨. 좋아요. 그럼 더 간단하게 가죠. 서연은 메모장에서 복사본 하나를 꺼냈다. 이 지급 명령서 알아보시겠어요? 7억 원 오리온이라는 회사로 이체. 당신 서명입니다. 그건 최강민 대표님의 지시였습니다. 윤 이사는 무너졌고 어깨가 축 처졌다. 그분이 이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럼 오리온이라는 회사는 누구 소유죠? 침묵이 흘렀다. 윤상현 씨, 유아라 씨 소유입니다. 재무이사가 겨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내연녀의 이름은 기업 스캔들을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로 바꾸어 놓았다. 24세 대표이사 개인 비서 서연이 법정을 향해 돌아섰다. 여기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3년 전 그녀의 이름으로 회사가 등록되었습니다. 연 매출 300억.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하군요. 최강민이 벌떡 일어섰다. 그건 사업 관계야. 그녀는 개발 컨설턴트라고. 최강민 씨, 앉으세요. 판사가 소리쳤다. 장 변호사는 노골적인 분노로 자신의 의뢰인을 쳐다봤다. 그는 최강민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그 여자는 재무 문제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습니까? 연루 안 됐어. 그건 그냥. 입 다무시죠. 변호사가 말을 끊고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의 정신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서연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전투준비 태세가 스쳤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장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볼 수 있도록 가까이 섰다. 법대 1학년 때 배우는 낡은 위협 기술이었다. 백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금이간 꿀단지에서 흘러나오는 꿀처럼 거짓 동정심으로 가득했다. 저희 모두 당신이 겪은 비극을 이해합니다. 아이를 잃은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장 변호사는 반응을 기다렸지만 서연은 정면만 응시했다. 조하정신건강의학과 이정훈 원장님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장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은 편집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입원까지 했었죠. 남편이 자신을 감시하고 가스라이팅한다고 비난하면서요. 할로페리돌, 디아제팜 같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아주 강한 약물입니다. 백서연 씨, 아주 강해요. 최강민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 팔짱을 꼈다. 이것이 그의 보험이었다. 미친 백서연. 그가 수년에 걸쳐 만들어 온 이미지였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장 변호사가 두 팔을 벌렸다. 우리 앞에 있는 증인은 의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증거라는 것들은 병든 상상력의 산물이며 과거에도 음모론을 꾸며내던 한 여성의 편집증적 망상일 뿐입니다. 네, 약을 먹었어요. 서연이 크고 또렷하게 말했다. 남편이 저를 그런 상태로 몰아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장 변호사가 비웃었다. 또 다른 훔친 서류로. 재판장님, 보십시오. 전형적인 편집증입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작은 검은색 USB를 꺼냈다. 대한민국 법은 대화 참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녹음한 오디오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최강민은 의자를 뒤엎을 정도로 격렬하게 벌떡 일어섰다. 쾅 하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메아리 쳤다. 그건 사생활이야. 불법이라고. 맞고서 할 거야. 피고, 김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허락 없이 한마디만 더 하면 수갑 채워서 끌어낼 겁니다. 법정의 오디오 시스템이 켜졌다. 처음에는 물소리가 들렸다. 욕실에서 녹음된 것이었다. 대리석 타일의 울림이 목소리에 독특한 공명감을 더했다. 그만 좀 질질짝 한심해. 최강민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내 말을 누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 넌 사상구 식당 종업원 출신이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키프로스 계좌는 녹음 속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강민이 웃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어? 대기업 대표 말을 믿을까? 아니면 정신병원에 한 달 처박혀 있던 히스테리 환자 말을 믿을까? 당신이 날 거기에 집어넣었잖아. 이정훈 원장한테 돈 줬잖아. 내가 샀지. 도박 비리는 의사한테 2억은 큰 돈이거든. 내가 시키는 대로 어떤 진단서든 써줄 거야. 내 돈에 손댈 생각하면 내가 널 영원히 가둬버릴 거야. 평생 병실에서 침이나 흘리면서 살게 될 거라고. 녹음이 끝난 후의 침묵은 심해처럼 귀를 짓눌렀다. 판사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닦았다. 들은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의 기계적인 행동이었다. 장 변호사는 창백해졌고 핏기가 가셔 흑빛 얼굴이 되었다. 그는 이 녹음을 처음 들었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자랑하고 다닌 사람을 변호하는데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 변호사 판사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의 의뢰인은 방금 진단서 위조를 위해 의료인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하기도 전에 법정 문이 활짝 열렸다. 헝클어진 머리에 헐렁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이 원장, 최강민은 하얗게 질렸다. 당신은 내가 티바트행 비행기표 끊어졌잖아. 이정훈 원장은 전 고객을 쳐다보지도 않고 증인석으로 걸어가 바닥을 응시했다. 더 크게 말하고 재판부를 보시오. 오 판사가 요구했다. 이 원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꼴사납게 울기 시작했다. 백서연 씨는 항상 제정신이었습니다. 그는 흐느낌 사이로 겨우 말을 이었다. 진단서는 조작된 겁니다. 최강민 대표가 제 빚을 갚아주고 돈을 더 줬습니다. 그녀를 약물로 망가뜨리라고 진정제를 처방해서 아픈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최강민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저 사람이 돈을 줬어요? 죄송합니다. 백서연 씨,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가 몬테네그로에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장 변호사가 순수한 분노로 최강민을 돌아보았다. 거기 있어야 했어. 법정 경위가 이정훈 원장에게 다가갔다. 이쪽으로 오시죠, 원장님. 수사관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서연이 일어섰다. 재판장님,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교표, 명세서, 지급 명령서가 담긴 새로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해동물류의 사내 퇴직연금 적립금입니다. 직원 4,000명의 급여에서 공제된 돈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은행의 실제 적립계좌 입금 내역입니다. 차액이 48억 원입니다. 법정은 소란스러워졌다. 연금은 신성한 돈이었다. 그것은 사회적 다이너마이트였다. 그리고 여기 키프로스에 있는 블루 웨이브 회사 계좌 내역서입니다. 서연은 회계사가 검사하듯 체계적으로 서류를 넘겼다. 1월 15일 급여 기금에서 4억 원 인출. 1월 16일 리마솔에서 동일한 4억 원 입금. 계획은 간단합니다. 직원 연금 횡령, 역외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부동산 매입. 최강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 회사야. 내 자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이사회 결의는 있었습니까? 서연이 물었다.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자금 대여에 대한 결의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던 김 내부감사관은 3개월 전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최강민의 눈에 비친 공포는 더 이상 이혼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옥, 쇠창살, 감방, 호송에 대한 동물적인 공포였다. 재판장님, 장 변호사가 일어섰다. 제 피고인의 잠재적인 형사 책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휴정을 요청합니다. 기각합니다. 재판 중입니다. 만약 최강민 씨가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법원은 재산분할 시일을 그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서류를 내놓았다. 에미레이트 항공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것이었다. 최강민 씨는 오늘 밤 10시 두바이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녀는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저는 모든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요구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둑맞은 연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양쪽 문이 활짝 열렸다. 6명의 남자가 법정으로 들어섰다. 4명은 사복, 2명은 제복 차림이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긴 키 큰 여성이 앞장섰다. 최강민 씨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박수진 경감입니다. 귀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익은닉, 횡령 혐의입니다. 장 변호사가 속기록을 가리켰다. 거기에 오늘 기록된 추가 자백 내용도 있습니다. 유다 같은 놈, 최강민은 변호사에게 달려들었지만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졌다. 그는 휴대폰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붉고 일그러져 있었다. 세련된 백만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통쾌해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다. 내가 살아남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미치지 않았다고 했잖아. 김진우 판사는 헛기침을 하고 선언했다. 본 사건의 이례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된 사실, 그리고 이것이 해독물류의 재정 안정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소송에 대한 보전 조치로서 또한 형사 수사 과정에서 자산을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회사 주식의 관리 및 의결권을 백서연 씨에게 임시로 위임하여 그녀를 임시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바이다. 그는 안경을 벗고 두꺼운 렌즈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늑대를 쓰러뜨렸군요. 백서연 씨, 하지만 이제 당신은 자칼의 소굴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사회가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같은 날 저녁,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비즈니스 센터 마린타워는 10월의 땅거미 진 하늘에 박힌 반짝이는 유리 바늘처럼 도시 위에 솟아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그 하늘색 드레스를 입은 채 대리석 로비로 들어섰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드레스는 그녀의 전투 가본이자 법정에서의 승리를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있거나 거대한 수족관이 있는 홀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직원들은 두려움과 병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대표이사의 체포 영상은 이미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퍼져나가 3시간 만에 50만 뷰를 기록했다. 저 여자야, 회계팀 여직원 2명이 겁먹은 새처럼 서로에게 바싹 붙어 속삭였다. 바로 그 여자. 혼자서 장 변호사를 이겼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냐? 엘리베이터는 진공속처럼 소리 없이 22층으로 솟아올랐고 문이 열리자 역대 경영진의 초상화가 걸린 긴 복도가 나타났다. 금박 액자 속 남성들의 얼굴들이 차가운 우월감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의실, 침실 하나 딸린 아파트 값과 맞먹는 마호가니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서는 격렬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1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마치 사체를 두고 다투는 까마귀 떼처럼 서로의 말을 끊으며 맹렬히 논쟁하고 있었다. 해운사업부는 당장 매각해야 해. 이사회 의장인 강태환 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병리학자보다 더 빨리 회사를 해체할 수 있다는 평판을 가진 70세의 노련한 기업 사냥꾼이었다. 현금으로 100억 주겠다는 구매자가 있어? 우선 카자흐스탄을 통해 유동자금을 빼내야 합니다. 항상 무언가 냄새를 맡고 다니는 족제비 같은 얼굴의 재무 고문 박 이사가 말을 가로챘다. 거기 국립은행에 제 사람들이 있어서 투자금으로 처리해 줄 겁니다. 서연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대화는 끊어진 현처럼 갑자기 멈췄다. 13쌍의 눈이 그녀에게 꽂혔다. 짜증, 경멸, 그리고 노골적인 조롱이 섞인 시선이었다. 저 아줌마 내보내. 강 회장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문 옆에 경비원에게 성가신 파리를 쫓아내듯 손짓했다. 여긴 이사회 비공개 회의 중이야. 서연은 말없이 테이블로 다가가 강 회장 앞에 자신을 임시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법원 결정문을 놓았다. 그리고 테이블을 돌아 맨 윗자리에 앉았다. 바로 오늘 아침까지 최강민이 앉아서 지시를 내리고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낡은 천가방에서 그녀는 누런 서류 봉투 13개를 꺼내 각 이사의 이름을 부르며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었다. 한지영 상무님, 받으세요. 강태환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박 이사님, 부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봉투를 연 것은 한 상무였다. 이사회 유일한 여성이자 법무팀장으로 진주 목걸이를 한 불도그 같은 얼굴의 여인이었다. 포커페이스처럼 평소 흔들림 없던 그녀의 얼굴이 경직되고 하얗게 질리더니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게 대체 강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다 자기 봉투의 내용물을 보고는 말을 멈췄다. 한지영 상무님, 서연은 일기예보를 읽는 사람처럼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창원 터미널 건설 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건설 보증주식회사, 소유주는 당신의 사위인 이민준 씨, 견적은 20% 부풀려졌고 리베이트는 6억 원 우리은행에 당신 개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도 첨부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한상무가 겨우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고음에서 떨리며 그녀를 배신했다. 강태환 회장님. 이서연은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쥔 채 앉아있는 강 회장에게로 돌아섰다. 몇 달 전 키프로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셨더군요. 이 스캔들이 곧 터질 것을 알고 해동물류 주가 하락에 베팅하셨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12억 원을 버셨죠. 이걸 내부자 거래라고 합니다. 최대 7년형입니다. 박 이사님이.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메모장을 넘겼다. 파나마의 블루 오션 컨설팅과의 유령 컨설팅 계약.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고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복사한 것이지만 돈은 당신에게로 갔습니다. 2년간 40억 원. 회의실의 침묵은 끈적끈적해졌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마치 마라톤을 뛴 듯한 강 회장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최후 통첩은 간단합니다. 서연은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테이블 위에 손을 모았다. 일신상의 사유나 건강 문제, 혹은 가족 문제. 사유는 직접 선택하세요. 사직서를 내시든지 아니면 이 서류 봉투들이 박수진 경감에게 넘어갑니다. 그녀는 지금 2층 아래에서 서버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고함과 협박이라는 오래되고 검증된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어린애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굴 상대하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나 서울시장이랑 통화하는 사이야. 전화 한 통이면 너. 이 시장님께 말인가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 내역이 있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게다가 9세대 인물들을 정리할 기회라며 기뻐하고 계시죠. 인용하자면 드디어 그 기생충 같은 놈들을 쓸어버릴 수 있겠군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한상무였다. 그녀는 테이블을 붙잡고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15분 드립니다. 서연이 잘라 말했다. 그 후엔 수사관에게 전화하겠습니다. 15분 후 회의실은 텅 비었다.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작별 인사처럼 속삭였다. 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멍청한 년, 넌 잡아먹히고 말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자신감이 없었고 패배자의 무력한 분노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회의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일어나 파노라마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 아래로는 저녁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두 강줄기는 어둠 속에서 분간할 수 없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다. 저기 어딘가 사상구에 그녀의 어린 시절 집이, 아버지의 무덤이, 지나간 삶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22층에서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계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백서연 대표님, 이사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자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거래를 차단하세요. 감사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고 대표이사 사무실로 향했다. 서류를 찾아야 했고 횡령의 규모를 파악해야 했고 훔쳐간 것을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최강민의 유산을 처리해야 했다. 대표이사 사무실은 층의 남쪽 코너 전체를 차지했다. 자작나무와 포르투갈산 대리석으로 장식된 300제곱미터의 제국적 야망이 담긴 공간이었다. 육중한 책상 바로 뒤 벽에는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19세기 범선이 강을 배경으로 한 그림으로 경매에서 남편이 2억 원을 주고 산 박숙은 화백의 진품이었다. 내 진짜 보험은 저 배 뒤에 걸려있지. 그녀는 3년 전 중국과의 거래 성사기념회식에서 남편이 취해서 자랑하던 말을 떠올렸다. 무거운 금박 액자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의자 위에 올라서서 힘껏 밀어야 했다. 그림 뒤에는 부드러운 푸른 빛을 내는 디지털 패널이 달린 금고 문이 드러났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최강민의 자아도취는 자신의 생일보다 더 복잡한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230285 딸깍 하고 무거운 문이 열렸다. 안에는 증거 수집가에 정리된 혼돈이 있었다. 정전기 방지 비닐에 담긴 낡은 하드 드라이브들, 암호화 태그가 붙은 USB들, 은행띠로 묶인 $100 지폐 뭉치,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붉은 가죽 다이어리가 있었다. 표지에는 2004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다이어리를 꺼내 아무데나 펼쳤다. 최강민이 계약서 여백에 메모하던 작고 단정한 글씨체였다. 하지만 이것은 업무 기록이 아니었다. 죄악의 일기였다. 2008년 3월 15일 경쟁자 김 사장이 울산 창고 매각을 거부. 장 변호사가 마약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 차에 2kg을 던져 넣었음. 지금 감옥에 있음. 창고는 우리 것.
2011년 6월 8일 노조 문제. 위원장 박 씨가 차에 취임. 시기적절한 우연. 장 변호사에게 보너스 지급. 장 변호사 장태준. 그녀의 손가락이 2013년, 2014년의 페이지를 넘기며 떨렸다. 여기 있다. 2014년 6월 12일. 목표 설정. 백진석 중앙대로 창고 소유주. 고집 센 늙은이. 안 판다고 함. 아버지 유산이라 딸에게 남겨줄 거라고. 장 변호사가 호랍이 만드는 방안을 제안함. 딸이 상속받으면 내가 결혼해서 땅을 깨끗하게 차지한다. 다음 기록은 3주 후 2014년 7월 4일 계획 승인. 사망 1년 후 결혼하면 모양새가 괜찮을 것. 장 변호사가 늙은이의 동선을 파악함. 중앙대로 뒷골목에 매복. 거기엔 CCTV 없음.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지막. 2014년 8월 15일 문제 해결. 장 변호사가 직접 운전함. 더 확실하니까? 늙은이가 끝까지 저항하며 딸 얘기를 소리쳤음. 지저분했지만 효과적이었음. 경찰 보고서 준비 완료. 뺑소니 사고. 목격자 없음. 이제 계집애는 혼자고 취약함. 한 달 후부터 구애 시작. 실컷 울게 놔두자. 다이어리가 손에서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서연은 벽을 따라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10년간 그녀는 아버지의 살인자와 함께 살았고 잠자리를 나누었고 가정을 지키려 애썼고 아이를 잃었고 미쳐갔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진실은 그림 뒤 금고 안에 놓여 있었다. 서면의 카페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사냥이었다. 꽃, 선물, 사랑의 맹세는 먹이를 위한 미끼였고 결혼은 토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였다. 그녀의 모든 삶은 피 위에 세워진 거짓이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경비실 내선 번호였다. 백서연 대표님, 장태준 변호사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최강민 씨 체포건과 관련해 긴급한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얼굴을 닦았다. 아버지의 살인자가 아래층에 서 있었다. 그는 다이어리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당연히 그는 금고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빨리 행동해야 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그녀는 목소리가 평탄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동안 그녀는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책상 위 서류 더미 밑에 숨겼다. 핸드백에서 후추 스프레이를 꺼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 친구의 조언으로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그것을 왼쪽 손에 쥐고 서류철로 가렸다. 장 변호사는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평생 남의 삶에 멋대로 끼어들던 사람의 습관, 강자의 권리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법정의 그 세련된 변호사가 아니었다. 코트는 어둡고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시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딸깍하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백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심지어 우호적이었지만 눈에는 어두운 무언가가 일렁였다. 우리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가서 자신에게 위스키를 따랐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동작은 정확하고 숙련되어 있었다. 그는 단숨에 마시고는 한 잔 더 따랐다. 최강민은 모두를 불고 있어? 나, 이사회, 모든 계획을. 하지만 그는 당신도 함께 물고 들어갈 수 있어. 당신이 알고 있었고 참여했다고 말할 거야. 서류를 위조하고 증인을 찾겠지. 그가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알잖아. 알아요.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서류철 위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가 내 아버지를 죽였고 당신이 운전대를 잡았죠. 장 변호사는 잔을 입술에 댄 채 얼어붙었다가 천천히 그것을 바 카운터에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똑똑한 아가씨로군. 다이어리를 찾았어.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녀가 반복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중앙대로에서 개처럼 치어 죽였죠. 필요한 일이었어. 장 변호사는 마치 기한이 지난 벌금 고지서에 대해 이야기하듯 어깨를 으쓱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당신 아버지는 장애물이었어. 우리가 그를 제거했고 당신은 그 대가로 10년간의 호화로운 삶을 얻었지? 그렇게 나쁜 거래는 아니었잖아. 당신은 괴물이야. 나는 프로야. 그리고 지금 프로다운 해결책을 제안하는 거지. 다이어리를 내게 줘. 나는 사라질게. 몬테네그로로 갈 거야. 거기 집이 있거든. 당신은 회사를 갖고 부자로 남겠지? 모두가 이기는 게임이야.
싫다면요. 장 변호사는 한숨을 쉬고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USB를 꺼냈다. 여기 그날 밤 주유소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있어? 우리는 그게 작동하는지 몰랐지? 화질은 나쁘지만 감식하면 당신 차가 보일 거야. 헛소리. 난 그날 밤 집에 있었어. 누가 믿어줄까? 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내가 이야기를 만들 거야? 딸이 유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였다. 그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최강민과 결혼했다. 오늘 당신이 남편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본 판사는 당신이 아버지를 죽일 능력이 있다고 쉽게 믿을걸. 서연은 서류철을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5분 주지. 그 후엔 다이어리를 갖고 가든 못 갖고 가든 떠날 거야. 하지만 못 갖고 간다면 당신은 아버지 살해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건 내가 보장하지. 그녀는 책상을 돌아 가방에서 붉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여기 당신 책이에요. 갖고 꺼져요. 장 변호사가 앞으로 다가와 손을 뻗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서연은 다이어리를 공중으로 높이 던졌다. 본능이 작동했다. 장 변호사는 고개를 젖히며 몸을 움찔했고 증거를 잡기 위해 두 손을 뻗었다. 1초의 부주의. 서연은 후추 스프레이를 그의 얼굴에 정통으로 분사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두 눈을 감싸쥐고 비틀거렸다. 서연은 문으로 달려가 미친 듯이 잠금 장치를 돌리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 변호사가 눈이 먼 채 가구에 부딪히며 의자를 뒤엎은 것이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버튼을 마구 눌렀다. 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열렸다. 아래로, 아래로, 이 건물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돼.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며 10층에서 멈췄다. 기술적 결함, 혹은 장 변호사가 시스템에 무슨 짓을 한 것이었다. 서연은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12개 층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콘크리트 우물 속에서 메아리쳤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 변호사가 소리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로비로 뛰쳐나왔다. 대리석 기둥이 있는 거대한 공간. 야간 조명이 그곳을 스릴러 영화의 세트장처럼 만들었다. 회전문은 잠겨 있었고 보안 시스템의 붉은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야간 모드. 백서연 씨, 장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은 천장 아래로 울려 퍼졌다. 건물은 잠겼고 경비는 순찰 중이야. 경찰은 제 시간에 못 와. 그녀는 안내 데스크 뒤로 몸을 숨기고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에서 박수진 경감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 경감님, 백서연입니다. 저 지금 장태준과 함께 마린타워에 있습니다. 그가 제 아버지 살해를 자백했어요. 전부 녹음됐습니다. 정확히 어디입니까? 1층 로비요. 문이 잠겼어요.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 변호사가 대리석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물류의 리더라는 수정 트로피 조각이 들려 있었다. 최강민이 작년에 받은 상이었다. 날카로운 단면이 어둠 속에서 칼날처럼 빛났다. 지금부터 전화를 내려놓겠지만 끊지 마세요. 전부 녹음해주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켜둔 채 데스크 반대편으로 기어 나왔다. 장 변호사는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눈은 가스 때문에 눈물이 흘렀지만 볼만큼은 보였다. 다이어리를 내놔. 백서연 씨. 그의 목소리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빨리 끝내줄게. 내 아버지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출구를 찾으며 유리벽을 따라 뒷걸음질 쳤다. 모든 문이 잠겨 있었다. 구석에는 밤 동안 꺼져 있는 장식용 분수가 있었다. 그녀는 그 뒤로 몸을 숨겼다. 얇은 드레스 너머로 대리석이 등을 차갑게 했다. 당신은 땅 때문에 아빠를 죽였어. 그녀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도록 소리쳤다. 당신이 직접 운전했잖아. 그래서 뭐, 장 변호사는 분수에서 3m 떨어진 곳에 멈췄다. 늙은이가 저항했어. 딸 얘기를, 유산 얘기를 소리쳤지. 2번이나 려어야 했어? 생각보다 튼튼하더군.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는 분수를 왼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박수진 경감님, 서연이 소리쳤다. 다 들으셨죠? 데스크 위의 휴대폰에서 스피커로 증폭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부 녹음됐습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경찰 특공대가 30초 내로 도착합니다. 장 변호사는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쳤다. 그는 자백을 해버렸다. 그 자신의 목소리가 선고가 되었다. 그는 트로피 조각을 앞세우고 앞으로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굉음이 울렸다. 경찰 특공대의 장갑차가 유리문을 들이받았다.
유리 조각이 분수처럼 튀었고 부서진 틈으로 검은 옷을 입은 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무기 버려. 손머리 위로. 레이저 조준기의 붉은 점들이 장 변호사의 가슴 위에서 춤을 췄다. 그는 트로피 조각을 떨어뜨리고 두 손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 게임 끝. 그는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처박히고 팔이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다. 출구로 끌려가면서 그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후회 없어. 다시 하라고 해도 똑같이 했을 거야. 박수진 경감은 대원들 뒤를 따라 들어와 서연에게 다가가 누군가의 제복 재킷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괜찮으십니까?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다이어리가 꽉 쥐어져 있었다. 수사관들이 몇 년은 파헤쳐야 할 수많은 범죄의 증거였다. 6개월 후 서연은 서면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한때 최강민이 구연히 그녀를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전직 변호사 장태준 씨가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잠정적인 사인은 급성 신부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기업가 백진석 씨 살해 및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4건이 추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리를 껐다. 신부전. 너무 많은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던 사람에게는 편리한 진단명이었다. 누군가는 살아있는 장태준보다 죽은 장태준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옆 채널에서는 다른 뉴스가 나왔다. 전 해동물류 대표 최강민 씨가 경북 북부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범죄수익은닉, 횡령 혐의로 18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죄수복을 입고 삭발한 최강민의 모습이 비쳤다. 그의 눈은 흐리고 텅 비어 있었다. 자신감 넘치던 백만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10월의 황금빛 아침 햇살이 22층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마호가니 타원형 테이블에는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브리온이 정장을 입은 기업의 늑대들이 아니라 제국을 자신의 손으로 건설한 사람들이었다. 운전기사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 관제사, 정비사, 하역 인부들, 해동물류 4,000명 직원의 대표들이었다. 이 회사는 제 아버지를 죽여 빼앗은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서연은 두 강이 합쳐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도둑맞은 연금과 망가진 운명 위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익은 그것을 창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회의실은 이사회의 박수가 아닌 기쁨의 함성, 눈물,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자기 노동의 주인이 된 평범한 사람들의 포옹으로 폭발했다. 그럼 대표님은요? 나이든 운전기사가 물었다. 전부 다 가질 수도 있으셨잖아요. 저는 필요한 건 다 가졌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정의는 돈보다 소중하니까요. 토요일, 서연은 사상구에 있는 추모 공원에 갔다. 10월의 낙엽이 길을 황금빛 카페투처럼 덮고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화강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백진석, 1959-2014. 그녀는 묘비 위에 사망 원인을 살인으로 인정하는 법원 결정문 사본과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꽂힌 국화 한 다발을 놓았다. 아빠 땅, 되찾았어요. 창고는 이제 노동자들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죗값을 치르게 했어요. 그녀는 일어나 무릎을 털었다. 앞에는 거짓도, 두려움도,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칠 필요도 없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저 백서연의 삶, 그녀는 증명했다. 잃을 것이 없는 여자를 궁지로 몰지 마라. 진정한 분노는 조용하고 끈기 있으며 정의처럼 피할 수 없으니까.